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르면 내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김정은 체제 이후 첫 방북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자세한 방북 일정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일단 내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이라는 것만 그 관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측에서 이제 당초에는 좀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날짜죠. 뭐 우리한테 불편한 날짜인데 6.25 6월 25일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푸틴과 러시아와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롯된 것이죠. 예.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또 포탄이나 미사일 수요가 많아지면서 김정은의 필요가 절실해졌고요. 예. 그게 결국은 작년 9월 김정은의 보스토치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 9개월 만에 당시 김정은의 초청이 있었고 또 수락이 있었고 그게 이제 9개월 만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푸틴이 이번에 6번째 이제 집권에 성공을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과 함께 베트남 방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뭐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요. 네. 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기만이 노출되면서 실패를 했고 네. 결국 이제 푸틴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불법 브로맨스를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래서 6.25를 얘기한 것은 아시다시피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북한 정권을 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거든요. 소련이죠. 그렇죠. 예. 소련이 북한 정권을 탄생시켰고 김정은을 세웠고, 예. 김일성을 세웠고 김일성을 앞세워서 남침도 했고 예.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시대의 그 동맹 시절, 1961년에 이 구소련과 북한과의 동맹과 같이 아주 좀 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밀착된 그런 동맹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방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일정에 대해서 확정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은 푸틴의 방북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푸틴이 이 외국 방문을 불허했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중국도 방문했고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 방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특히 지금 김정은과 하고 있는 모든 협력이라는 게 불법이거든요. 유엔 안보리가 규정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김정은이 뭐 컨테이너 10,000개 분량 그걸 포탄으로 치면 480만 발을 지원했다라는 게 우리 신장관의 얘기고 그 외에도 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지원이 됐고요. 그 대가로 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을 가능성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국제사회가 지금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드러내놓고 너무 며칠 날 간다 이렇게 내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예. 있는데 아마 더군다나 푸틴이 방북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또 내일부터 한중 외교안보 대화 네. 맞습니다. 이게 9년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관급으로 격상이 돼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예. 아마 그 일정을 공개적으로 러시아나 북한이 발표하지 않는 이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한 마음으로 방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푸틴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건 2000년 이후에 24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도 전례 없는 수준의 의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에 좀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의전이 예상되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김정은이 2018년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베이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황제급 그 의전을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답방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우를 받았고 이번에도 보면 상업위성에 포착된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광장에 특이한 이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목격이 된다든지 네. 또 지금 푸틴이 온다면 결국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순안공항에 있는 순안공항의 비행기들을 모두 옮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푸틴이 방북을 하게 된다면 역대급 의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금수산 영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최근에 보면 또 그 뭡니까 경호 최고의 경호를 대비한 그런 예행 연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박사님께서 잠시 언급했었던 러시아 방문했을 당시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로 정상회담 열었었고요. 네. 이에 대한 답방 차원의 어떤 방북으로 보이는 예상이 되고 있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뭐 푸틴의 이번 방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황공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한 어떤 전략적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2019년 2월을 기억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때 당시 김정은이 그 새벽에 평양을 떠나면서 아마 이 큰 금보다리를 들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환송을 받고 60시간을 거쳐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그랬었죠. 사실은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뭐 체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구겨진 거죠. 자, 그리고 세월이 벌써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이 공을 들여서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고 여러 가지 푸틴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번에 이제 푸틴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2000년에는 아버지 김정일을 만났죠. 예. 네. 이번에 이제 아들 김정은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가게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틴이 김정은 초청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의 체면을 세우는 예. 김정은으로서는 시진핑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나고 이젠 이 푸틴까지 그렇죠. 평양으로 불러와서 정상회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김정은의 구겨진 체면을 다시 세우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러시아는 김정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예.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그런 기회로 최대한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 아마 선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김정은의 마음일 텐데 지금 이번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에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이 맺어질 것이다. 이런 대통령실에서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95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폐기된 조약이잖아요. 네. 이제 구소련과 북한 간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바라는 수준의 이런 상호 방위 조약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예, 지금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우려를 내놨고 예. 또 정부 당국에서도 포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1961년에 이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조소 동맹 조약이죠. 이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그 동맹 조약이 폐기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새로운 우호 조약이 맺어졌지만 그건 동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련과 북한,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브로맨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 2년 남짓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푸틴이 김정은이 원하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으로서는 김정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과연 북한을 지켜줘야 할 그런 동맹 대상으로 지금 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조약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격상한, 다시 말하면 위험하게 된다면 이제 직접 개입보다는
지금은 접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걸 좀 협의하는 수준으로 조금 격상을 좀 더 한다든지 발전된. 조금 더 진전된, 다시 말하면 지난 1월 달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는 뭔가 법률적 제도적 그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어떤 뭐 조약의 변경이 있을지 아니면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 뭔가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관계도 있는데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9월에 보스토치니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푸틴이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인공위성 기술을 지원할 것인가 물었을 때 물론이다. 여기서 만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지원 의사를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구체적인 합의 문서가 공개된 건 없어요. 구체성을 예, 띠어나던 예,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물 밑에서는 뭔가 합의를 분명히 했겠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불법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한 일이 없다라고 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뭐 합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속히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된다면 과연 푸틴이 북한이 그만큼 예. 김정은이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북한보다는 러시아에게는 한국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한국이 매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푸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뜬금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않은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언급을 했고 관련 당국자들도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이목을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박사님의 분석을 들어보면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북러가 주고받을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북한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은 그 반대급부로 식량과 군사기술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네. 의외로 그러니까 상징적 행보여서 들리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받을 게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의외로 큰 소득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물론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보면 김정은이 정찰 위성을 2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을 만난 후에 예. 세 번째 발사를 했고 상당히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평양을 드나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발사에서 적어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술이 지원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5월 달에 또 발사했는데 이번엔 실패했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그런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지난 기술이라도 그러나 최신 기술 상당히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최신 기술을 주는 거는 러시아도 상당히 그거는 아마 자제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만큼의 그만큼 충족된 그런 군사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뭐 지금 러시아는 유류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식량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아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뭐 북한에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또 그 반대로 식량이나 군사 기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더 공식적으로 어떤 궤도 위에 오픈을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특히나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정찰 위성 기술 교류 말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북한이 또 다시 또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해보고 이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이제 5가지 국방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입니다. 예. 이게 북한이 단거리로부터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찰 역량이거든요. 예. 정찰 위성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찰 위성 정보를 그동안 받아왔고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 군도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지금 2기를 쐈고요. 예. 내년까지 5기를 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독자적인 위성 역량을 가지는데 북한이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 올리긴 했는데 중요한 건 궤도에는 올렸지만 거기에 달리는 소위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이 위성이 위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로켓 기술은 어느 정도 이 발전이 됐는데 거기에 탑재하는 인공위성, 다시 말하면 실제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성, 그걸 발전된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역량을 구비한 그런 위성을 러시아가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금년에 3번을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발사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2번, 3번 아마 계속 금년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분명히 진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뒷배를 러시아가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신냉전 얘기할 때 삼국을 묶을 때 북중러를 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번 북러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사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의 어떤 영향력에 맞서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북러 간 군사협력이나 이런 심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맞불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해 예, 그러니까 볼까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좀 다른 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에도 감수하고 지금 북한과 밀착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중국은 미국과 맞서서 갈등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으나 지금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와의 연계, 특히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사실 그게 없으면 중국 경제가 유지 자체도 어려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긴 하지만 적어도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척을 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너무 그런 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자꾸 합류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푸틴이 이제 취임을 하고 중국을 먼저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하얼빈에 갔는데 일각에서는 하얼빈 갔다가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예. 북한을 들릴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만 사실 안 들렸거든요. 못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한국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밀착돼 있는 한국, 미국과 밀착돼 있는 일본, 또 한미일 이걸 조금 틈새를 버려서 예. 중국 쪽으로 끌어올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일중 3자 정상회의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9년 만에 차관급 한중 안보 외교안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 푸틴의 방북과 교묘하게 이 교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뭐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해서 그 양자 구도가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게 대립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두둔하고 안보리가 무력화되는 건 맞는데 예. 그러나 북중로가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각각의 국익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푸틴의 방북과 또 네. 북러 관계, 또 미묘한 북중로 관계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